아주 좋아요. 오늘은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회사는 한 국가만이 아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 부문에서 14,000명, 27,000명 또는 3만 명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총 150만 명의 직원과 35만 개의 기업 직위를 가진 거대 기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원은 그 행정 부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감원이 역사적인 실적 중에 발표됐다는 것으로 아마존은 지난 분기에 기록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엄청나게 성장했는데도 해고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접근 권한이 중단될 수 있어 사무실 가기 전 이메일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예전부터 존재해온 계획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핑계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없애고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전엔 시장을 탓했고 그 다음엔 월스트리트를 그리고 자동화를 탓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능 변명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자금을 GPU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동기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AWS는 연간 25% 증가하는 거대한 주문량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속도에 맞춰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메타를 포함한 대형 기술 기업들은 자본이 인건비보다 하드웨어에 더 많이 투입되어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방정식은 간단할 것입니다. 급여 감소, 고가치 칩에 더 많은 지출. 인공지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인력이 줄어들어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면 이익률이 상승하고 시장은 이를 보상합니다. 한편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낮습니다. 이런 골드러시는 계속되지만 토큰 수요가 둔화되면 반도체 제조사들은 생산 조정보다 더 빠르게 주문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실업률은 약 4.3%입니다. 끔찍한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의 최고치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고 인공지능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 중 일부가 비용이 더 저렴한 다른 국가로 이전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혹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 회사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으며 2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몇 분의 화상통화로 10년이나 17년의 직장 생활이 끝나버린 이야기들입니다. 데이트나 결혼,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고 이메일을 받고 어려운 취업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웃는 아이들을 보고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회사 주가는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약 10% 상승한 후 추가 상승했으며 이는 시장이 인공지능으로의 재할당을 보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한편 아마존은 증강현실 안경과 다른 제품들을 선보이며 자동화의 사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3년간 이미 2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지금은 3만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기술산업 전반에 다가올 일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직장을 잃는 것은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때로는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익이 엄청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대기업의 인생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그 결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 하드웨어가 아마존의 자본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해지는 동안 계속 변화하는 구조에 투자한 수년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변화나 실업이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일자리를 잃은 모든 분들이 새 직장을 찾길 바라며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코드 실행과 MCP를 활용해 더 효율적인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맥락을 살펴봅시다. MCP는 AI 에이전트를 외부 데이터 도구와 연결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에이전트가 많은 도구에 연결될 때 컨텍스트 창이 도구 설명과 중간 결과로 채워져 비용과 지연 시간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병목 현상을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 정의에 과부하입니다. 많은 MCP 클라이언트는 매개 변수와 스키마를 포함한 모든 설명을 처음부터 로드합니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도구가 있다면 사용자 요청을 읽기도 전에 수십만 토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을 2번, 3번 이상 통과하는 중간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도구에 긴 문서를 요청하고 고객이 대화에서 전체 문서를 반환한 다음 모델이 이를 다시 작성해 다른 도구로 전달합니다.
각 왕복은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하고 대기 시간을 늘리며 컨텍스트 제한에 가까워집니다. 실용적인 제안은 간단합니다. 도구를 원시 데이터를 모델에 제공하는 직접 호출로 취급하는 대신 런타임 내에서 코드 API로 제시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MCP 서버와 통신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의만 로드하고 컨텍스트 창 외부에서 런타임 자체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파일 트리로 도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고 사용 가능한 항목을 발견하며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공개입니다. 에이전트는 모든 도구를 한 번에 알 필요 없이 관련된 것만 읽습니다. 내부 검색 기능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다양한 수준의 이름과 설명을 반환하는 함수로 컨텍스트를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할 때는 이름만, 필요할 때만 전체 정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로 작업할 때 실행 환경에서 필터링하고 집계하여 모델에 필수적인 것만 반환하면 전체 데이터셋이 아닌 필요한 정보만 모델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강력하고 간결한 흐름 제어입니다. 이는 총 소요 시간을 줄이고 모델이 몇 줄의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작업에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실행 환경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면 중간 데이터가 모델 대화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MCP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토큰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델은 마커만 볼 수 있고 도구 간의 실제 교환은 필요할 때만 토큰화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모델이나 세션 로그에 노출되지 않고 연결된 시스템 간에 전달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상태 유지입니다.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여 에이전트는 결과 저장, 작업 재개, 특히 이미 작동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코드는 재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저장하고 지시 파일과 함께 저장하면 향후 실행을 위한 지식 블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작업을 가속화하는 고급 도구 모음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제 에이전트 작업을 위한 모델 훈련 시 에이전트 관련 대화에서 얻은 학습을 보완합니다. 응답 전에 다단계 환경, 도구 사용, 탐색에 대한 실제 연습을 제공합니다. 코드 능력에 투자하면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이전트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스크립트를 작성해 검색, 계획, 결과물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고 수동으로는 느리거나 반복적인 복잡한 파일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을 추구할 때는 잘 조정된 에이전트 루프가 고정된 프롬프트 체인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도 시스템이 커질수록 관찰이 어려워지므로 단순하게 시작해 가치가 있을 때만 복잡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하위 에이전트가 병렬로 작업하는 것이 유리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작업을 분배하고 동시 검색을 실행하거나 긴 작업을 하위 에이전트로 캡슐화해주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를 보호합니다. 이는 결과를 가속화하고 많은 리소스나 도구 세트를 관리 가능한 블록으로 나누어야 할 때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MCP와의 상호작용을 채팅에 직접 호출해서 실행 환경 내 코드 API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구를 로드하고 대화 외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토큰과 지연 시간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지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좋은 도구 설계, 간단한 에이전트 루프, 적절한 병렬 하위 에이전트를 결합해 복잡한 작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빠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구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에 있으며 음악에서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주 알고리즘 시스템이 생성한 보컬 프로젝트가 최소 하나씩 등장해 상업 음악 차트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 음악가로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빠르게 형성되는 이 환경에서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은 여러 산업을 변화시켰고 동시에 합성 보컬 프로젝트들이 전통적인 가수처럼 고유한 공적 정체성을 가진 음악적 제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에 눈에 띄는 예는 샤니아 모네 또는 모네트인데 시인이 창작 가이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 보컬 캐릭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사람은 니키라고도 불리는 텔리시아 존스이며 그녀는 개인적 경험과 주변 환경에서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곡을 작곡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노래 How Was I Supposed to Know는 그의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특별한 이정표를 세웠는데 미국 음악방송국에서 방영되어 단 2달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곡은 전문 라디오 차트와 성인 R&B 랭킹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30위 근처에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노래는 생물학적 연주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같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보컬리스트가 이 부문을 이끈 공식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과는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이 사례가 단독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알고리즘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음악이 이 음악 회사의 여러 차트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제 목소리인지 합성 모델인지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 과정을 우려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일부는 알고리즘 프로젝트가 무제한으로 성장하면 인간으로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우리가 음악 산업에서 우리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부 연주자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실제 악기와 개인적 작곡, 유기적 연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의학, 심리상담, 영양학 등 많은 분야를 방해하고 있어 공개 토론이 확대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이런 논쟁이 구체화되는 또 다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디지털 보컬 프로젝트는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운드 제작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창의적 발전인지 아니면 실제 예술가로서 우리가 쌓아온 노력, 감성,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지 단순한 기술적 새로움인지 아니면 음악 생태계에서 인간 연주자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인지 그러나 내부 모델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분명합니다. 인공 시스템이 만든 노래가 실제 아티스트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청중들은 그 목소리가 사람인지 디지털 학습된 AI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이 작품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분석해야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음악 제작뿐 아니라 예술적 정체성, 저작권, 그리고 창작에서 인간 경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가 음악과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는 고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바로 아마존과 퍼플렉시티 간의 분쟁입니다. 특히 커메트 브라우저 내에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거래에 관한 문제죠. 아마존은 중지 명령을 보내며 코메티 크롬으로 위장해 시스템이 실제로는 자동화된 탐색을 인간의 활동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는 계정 보안 위험, 반품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쇼핑 경험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런 에이전트가 광고, 추천, 제한, 배송 옵션, 보안 장치 등 그들이 핵심으로 여기는 요소들을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동화된 세션을 추적하고 조사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내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차단을 법적 협박으로 정의합니다. 수동으로 탐색하는 사람과 에이전트에게 탐색을 위임하는 사람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단순히 사용자의 확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처리만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다른 관점을 추가하는데 아마존이 경제적 이유로 사용자를 자사 비서 안에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루푸스를 출시했고 아마존은 에이전트가 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아마존의 광고 사업은 이미 수백억 달러이며 에이전트가 광고 노출을 줄이면 수익이 감소합니다. 결국 실제로 논의되는 것은 누가 쇼핑 경험을 통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규칙을 정한다고 주장하고 퍼플렉시티는 사용자가 원하는 AI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아마존이 이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마존은 봇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원치 않고 퍼플렉시티는 이것이 일반 봇이 아닌 사람의 지시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코멧 브라우저의 특성입니다. 단순히 검색만 하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허락하면 구매까지 완료하는 브라우저 에이전트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를 대신해 거래 행위를 할 때 누가 규칙을 정하는 걸까요? 사용자일까요?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이 논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브라우저가 대중화되면 여러 국가의 상거래 플랫폼들은 차단할지 협상할지 아니면 유사한 에이전트를 만들지 재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율 에이전트의 행동을 규정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관할권에서는 아마존과 퍼플렉시티 간의 이 충돌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구매를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면 더 원활해지고 이론적으로 프로세스 간소화가 거래량을 늘려 아마존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서한에서는 아마존이 더 직접적인 구매 경로보다 광고와 스폰서 검색 결과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아마존은 현행 서비스 약관이 있으며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알파벳은 크롬 내에 애마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도입했고 구글은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실시간 예약과 티켓 구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에이전트를 활용한 브라우저 전쟁의 첫 번째 공개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수천 건의 구매를 처리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광고, 추천, 플랫폼용 시각적 최적화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플랫폼이 주도권을 주면 에이전트는 상점 소유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디지털 의도를 누가 소유하는가? 아마존은 자사 생태계 내에 이를 유지하려 하고 퍼플렉시티는 사용자가 위임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는 구매 결정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전투이며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2025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프로토타입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XP행은 놀라운 사실감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도록 설계된 여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도록 공학적 정밀함과 인간다운 유연성을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노르웨이 스타트업 피지컬 로보틱스는 산업용 정밀도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상체 시스템 핍을 공개했습니다. 11월 5일 중국 왕에서 열린 XP행 AI 텍 데이에서 아이론은 무대에 올라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걸으며 팀의 성과를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걸음만이 아닌 인간의 몸짓을 재현하는 이동성, 몸통의 자연스러운 진동을 만드는 척추 움직임, 보폭을 생성하는 고관절, 그리고 캐시워크의 전형적인 측면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로봇이 해낸 모든 것입니다. 손은 점프의 또 다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는 22자유도를 가진 하모닉 마이크로 조인트가 탑재된 차세대 손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집기, 회전, 섬세한 그립, 그리고 컵 잡기, 타이핑, 클립 집기, 스티어링 휠 조정 같은 일상 동작에 필요한 조정 능력을 갖춘 도구 조작으로 구현됩니다. 또한 XP행은 최대 2.250톱스의 컴퓨팅 성능을 갖춘 자체 개발 튜링 칩 3개를 탑재했습니다. 이 근육 시스템은 비전, 언어, 동작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 작업을 수행하고 카메라로 보고 음성이나 문자 지시를 이해하며 정해진 루틴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즉시 대응합니다. 외형은 상업적 목적이 있는데 XP행은 외모와 친밀감이 중요한 분야를 위해 여성형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고급 공간에서의 접객 안내 지원을 위해 아이로니 매장에서 차량 소개, 리셉션, 가이드 역할을 하며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와 환경에 맞게 남성 또는 여성으로 얼굴, 체형, 스타일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인체 조직처럼 수축하고 확장하는 생체 공학적 뼈와 근육, 그리고 악수나 어깨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센서가 있는 부드러운 피부로 구성됩니다. 또한 기존 배터리보다 더 가볍고 용량이 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무실, 상점, 가정에서 안전성을 우선시합니다. 머리에는 곡면 3D 디스플레이와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카메라 세트와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있습니다. 제품의 향후 방향도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회사는 테스트 후 나사 조이기 같은 공장 작업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은 가장 섬세한 부품으로 매월 마모되어 현재로선 실용성이 낮고 환경에 따른 인건비 변화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론을 가정용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가정 환경의 안전 문제와 다양한 주거 형태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중요한 장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즉각적인 초점은 3가지 기능을 갖춘 상업적 시나리오에 맞춰질 것입니다. 방문 안내, 구매 상담 및 리셉션, 자연어 처리와 특정 자료를 통한 교육 기간을 포함해서요.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같은 지평선에 수렴하는 2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XP행이 있는데 세련된 휴머노이드와 정교한 센서, 손재주, 뛰어난 컴퓨팅 능력과 새로운 안전 규칙으로 상업 공간에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환점은 더 이상 고립된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점에서 인사하는 로봇, 넘어진 후 달리고 일어나는 기계,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4발 로봇, 그리고 촉각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손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입니다. 점점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기계들과 안전성, 실용성,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증된 인증을 우선시하는 상용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보세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완전한 인간형 로봇을 갖게 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일부는 새롭게 바뀌거나 처음부터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작년 10월 우리는 한 공개 플랫폼이 의도적인 함정으로 수백억 달러 가치의 기업이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훈련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먼저 실험부터 살펴봅시다. 구글 크롤러만 접근할 수 있는 테스트 콘텐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몇 시간 후 같은 정보가 퍼플렉시티 엔진의 답변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퍼플렉시티가 원본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구글이 이미 새긴한 결과를 추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었는데 2024년 5월에 영향을 받은 플랫폼이 다른 대기업들처럼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데이터 사용을 중단하라고 퍼플렉시티에 공식 경고한 사례였습니다. 퍼플렉시티의 답변은 robots.txt를 존중하며 해당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고 이후 퍼플렉시티 제품 내에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인용이 4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퍼플렉시티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판매하는 체인의 일부인 세 회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리투아니아 기반 스크래핑 업체, 러시아 본넷과 연관된 서비스,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텍사스 소재 회사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구글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한 후 그 정보를 합법적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분야는 전례 없는 비용이 드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 날 위스콘신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캠퍼스가 발표됐는데 이는 수 기가와트 용량을 만들기 위한 5천억 달러 계획의 일부로 현재 진행 중인 엄청난 지출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역사적 순간의 주요 긴장이 나타나는데 대형 모델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를 사용해 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가중치는 이미 조정됐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 기업은 훈련 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기업들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퍼플렉시티의 변호는 사실의 저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측은 사실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robots.txt 회피, 기술적 제한 무시, 보상 없이 콘텐츠로 수백만 달러 사업을 만드는 것이 도둑질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레딧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거대 플랫폼의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텍스트나 비디오는 아마 허락 없이 AI 모델에 통합되고 있을 겁니다. 수년간 기술 보호에 투자한 플랫폼도 데이터 추출을 막지 못한다면 개인이 이를 막을 능력은 훨씬 더 적습니다. AI가 산업, 일자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델이 경쟁하려면 엄청난 양의 텍스트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보호가 누가 협상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된다면 기업들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얻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있는 플랫폼은 돈을 받고 개인 창작자들은 우리 몫이 무엇인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생성한 모든 정보를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해 이익을 얻으면서 우리에겐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콘텐츠 생성의 수익성을 잃게 되면 AI가 더 빠르게 대체하게 됩니다. 결국 콘텐츠 생성이 중단되고 AI는 자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인간의 사고를 무력화하며 AGI라 불리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콘텐츠 제작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며 우리는 불충분한 규칙과 아직 존재하는 규범 사이에 있습니다. 한편 수십억을 지불하는 기업과 무료로 데이터를 얻는 기업, 커뮤니티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몇 년간의 법적 판결이 우리의 창작물이 AI 경제에서 가치를 인정받을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희생시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무료 자원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까요? 좋아요. 오늘은 한 AI가 다른 AI를 속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연구에서 우리는 에이전트 세션 밀수라고 부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은 악성 에이전트가 두 에이전트 간 기존 대화를 이용해 피해 에이전트가 악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명령을 삽입하는 현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에이전트 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 간 연결이 최근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핵심이며 이 기억은 연속된 대화가 같은 맥락에 의존하게 하고 바로 그 지점이 악성 에이전트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많은 알려진 위험은 위험한 지침이 담긴 문서 같은
같은 악성 데이터로 귀결되지만 이 경우엔 더 고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대화하고 실시간으로 계획을 조정하며 전체 세션 동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대적 에이전트를 말하는데, 이는 많은 에이전트들이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다른 에이전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2대2 프로토콜의 오류가 아니라 여러 턴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태를 저장하는 프로토콜의 암묵적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모든 프로토콜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중요 작업에 대한 사람의 확인, 서명된 인증서로 원격 에이전트 검증, 시스템 외부 지시를 감지하는 기술 등 여러 방어 계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급한 제품 사용자들을 위해 위협 차단, 정보 유출 방지, 안전 사용 정책 적용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2A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공급업체나 아키텍처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 작업을 해결하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컬 에이전트는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고 원격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A2A 결과를 반환합니다. MCP와 비슷하지만 MCP는 도구와 데이터 접근에 중점을 둡니다. 알겠죠? 우리가 설명한 공격에서는 악성 에이전트가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다중턴 대화를 조작합니다. 정상적인 요청과 응답 사이에 메시지를 삽입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보통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의 마지막 메시지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숨겨집니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테스트를 구축했는데, 두 테스트 모두 구글 에이전트 개발 키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에이전트는 금융 뉴스를 검색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금융 에이전트로부터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공격은 합법적인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금융 에이전트가 시장 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이 연구 보조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보조원은 일반적인 질문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로 금융 에이전트가 자신의 설정 정보를 조금씩 노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연구 에이전트의 로그를 통해 공격자가 원하던 데이터, 피해 에이전트의 기능, 도구 스키마, 세션 전체 기록을 추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금융 에이전트가 사용자 모르게 구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합법적인 위임을 받은 후 연구원은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해 금융 에이전트가 구매 도구를 호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공격자가 공개 정보나 첫 테스트를 통해 금융 도구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전처럼 개발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비서가 뉴스 요약을 제공하는 동안 숨겨진 주식 매수 명령이 삽입되었고, 금융 에이전트 로그에서 초기 요청과 무관한 여러 작업이 실행되어 결국 무단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여러 층의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모델이 제어하는 채널 외 작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원래 목적을 따르며 관련 없는 주제가 나오면 세션을 중단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서명된 인증으로 신원과 능력을 확인합니다. 넷째, 사용자가 이상 행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의 내부 활동을 가시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새로운 공격 표면을 만듭니다. 악의적 에이전트는 적응형 명령을 생성하고 세션 상태를 활용해 연결된 에이전트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이 공격을 보진 못했지만 실행에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에이전트 간 통신을 신뢰해선 안 되며, AI가 세션을 통해 다른 AI를 해킹할 수 있어 다층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전트들이 서로 신뢰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